네, 평화로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4일이었죠. 그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들이 만나서 연례 안보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 특히 좀 너무 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저자세가 아니었나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좀 실망스러운 내용들도 몇 가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전반적으로 가장 관심을 끈 문제는 역시 이제 전작권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그 임기 내 환수를 목표로 제시를 했었고, 네.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좀 미지근한 반응. 이게 뭐 시간이 아니라 조건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흘리면서 좀 시간 끌기 이런 쪽의 모습들을 보였는데, 좀 그런 내용들이 제약이 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그렇습니다.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순서별로 본다면 이제 먼저 눈에 띈 것이 그 3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 대신에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네. 네. 일단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육자회담에서 합의됐던 공식 명칭은 한반도의 비핵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번에 SCM 그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3년 만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우리 국방부, 네.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의 미국 국방부라고 믿어지지 않는 합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 아직까지 비핵화를 준수하고 남북한 또 북미 간의 합의를 준수와 더 유지 강화를 천명하고 있는 그 네. 정상들이 있는데 이게 실무진들한테 전달되는 구조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실무진끼리는 다 합의했는데 이게 대통령한테 전달될 때 문제가 생겼다면 네. 요즘은 대통령과 지도자들끼리 한 내용이 실무진에게 전달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거꾸로 된 세상이 그래요? 거꾸로 된 세상.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 회담 에서 이제 북미 간의 합의 또 남북한 군사 합의 또 정상 선언 이런 부분들에게 일관된 기조 위에서 국방부끼리 그걸 힘으로 뒷받침하는 네. 이런 어떤 하나의 주석이 이런 어떤 공동 성명이어야 되는데 독자적인 생물처럼 따로 움직여요. 완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네. 대통령의 의중과는 무관하게 이제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도 그렇고 또 그러면서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억제와 규제를 천명하고 있으면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어떤 그 일종의 뭐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내려오는 어떤 하나의 규범 체계인데 이런 용어를 갖다가 쓰질 않고 북한 비핵화다 말인즉슨 맞지 그 뭐 최근에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와 동일시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거는 조금 우리 그 군사 당국의 어떤 조직의 편향성이 좀 드러나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이게 드는. 사실 존 볼턴의 화법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예. 네. 존 볼턴이 그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다. 한반도에는 남북한이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있고 그 92년에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그걸 준수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막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이 그 뭐 해야 되거나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다. 네. 근데 막 한국은 비핵화를 잘 준수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그게 비핵화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과 무관한 일인 것처럼 얘기를 네. 했단 말이에요. 네. 예, 네. 예. 그렇지만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대북 핵위협도 해결이 돼야 된다. 라는 게 포함되어야 이게 이제 온전한 비핵화다라고 이제 줄곧 주장을 해왔고, 사실 그게 북한이 주장 여부를 떠나서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틀린 말은 말은 아니란 아니죠. 말이에요. 북한이 주장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마치 이제 뭐 친북이다 정북이다 이렇게 또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 위협을 계속 그 가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미국도 인정하는 바고,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게 미국의 대북 핵위협도 해소하는 게 우리가 문제 해결에 아주 바람직한 경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고 실제로 보면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사실 그 내용적으로 보면 거기서 핵무기 없는 북한의 핵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핵위협이 없는 미국의 대북 핵위협이 해소되는 이런 상황을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그때 남북 또 북미 정상들이 합의했던 건 어디 가고 이 옛날에 이게 주로 이제 박근혜 정부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 네, 많이 나왔던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그냥 뭐 장관의 입에서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툭 나온 것이 아니고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이 SCM 공동 성명을 통해서 나왔다. 이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레임덕 상황을 반영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직 임기가 꽤 많이 남았는데요. 아니 미국은 이미 끝났죠. 네. 거의 끝났죠. 라고 우리 국방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네. 최근에 그 530들이 다 장악했다. 530들. 530. 530 뭘 얘기하십니까? 보병 작전입니다. 네. 병과 그 넘버가 네네. 530인데 그 최근에 연평도 그 공무원 피살 때도 24일 날 합참에 유례 없이 강경한 성명 발표가 이제 너무 나가가지고 다음에 네네. 주워 담기 바빴는데 그게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왜 나왔는데? 그때 국방부에 극소수가 모여 대책 회의를 했어요. 네. 23일 날. 23일 날. 다 530들이에요. 장관 530이죠. 네. 작전본부장 530이죠. 네. 거기에다가 저기 또 한 가지 그 저 아주 이건 뭐 기묘한 그 상황이 됐는데 국방부 정책실장이 공석이에요 지금. 네. 그 정책기획국장이 대신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530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정책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 530 출신이네요. 누가 안 들어갔느냐?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해군이 들어갔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북한에 관계돼 있으니까 대북정책기획관이 들어가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이게 확실한 게 아니고 북한에서 반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로 때립시다. 네, 네. 이게 없이 그냥 그 하나의 그 저기 사고로만 그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개고생한 겁니다. 그 뒤에. 네, 네. 예. 그런데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집단 사고가 발휘된 거예요. 네. 집단 지성은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그런데 대통령이 밝히라 그랬어. 그러니까 북한 나쁜 놈 만들어. 이래가지고 규탄 성명으로 해. 이래가지고 팩트가 아닌 걸 집어넣었다가 이후에 그렇죠. 확인되지 않은 팩트, 뭐 특히 이제 시신을 불태웠다.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 나오면서 그거는 뭐 지금 아직까지도 팩트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고 또 예. 북한의 주장을 반박도 못 하고 있어요. 네, 네. 증거가 없거든. 네. 그러니까 섭급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천안함 사건 때 그 왜 저기 해군이 거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육군이 다 앉아서 의사결정하다가 막 죽쓰는 일이 네. 계속 나타났던 게 재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바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마구마구 앞서 나가면서 북한 나쁜 놈 만들자 이렇게 집단 사고가 이제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국방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을 갖는 건 뭐냐면은 530에 포위된 저 바이어스가 굉장히 강한 네. 이런 어떤 거 단순한 사고로 한반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국방부가. 좀 그런 면이 그 있는데. 연평도 때도 왜 대북정책기획관 얘기를 안 듣냐고. 네. 그 정무적인 판단하는 사람 남북관계 정통한 사람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냥 막 밀어붙여. 이번에 이 성명이 그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방부가 그런 면에서 매우 단세포적인 수십 년간 해오던 그 집단 사고 그게 수시로 드러난다 이게 지금 국방부 구조가.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답답한 상황인데 이게 뭐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이 통일 외교 국방 여기서 가장 엇박자가 심했던 게 국방 분야였잖아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이게 국방 분야란 말이에요. 일종의 선군 협력 시대를 연구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국방 분야에서 가장 좀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이렇게 퇴행적인 선택, 이 집단 사고에 갇혀갖고 퇴행적인 선택을 반복하면서 이게 남북 관계도 상당한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는데, 근데 이게 시정되기보다는 더 악화되는 형태로
좀 장관이 기용되고 그죠? 이 말씀하셨던 530을 중심으로 한 그냥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 대북 주적관 이게 투철한 사람들로 이렇게 핵심적인 정책량이 짜인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싸우는 군인 워리어 이 전투원 입장에서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 네. 이렇게 한 걸 평생 교육받고 훈련받고 사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네. 전투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문민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근에 청와대가 그냥 그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주의적인 어떤 그 정서를 갖고 네. 군에다가는 이제 육군의 수장을 민간인은 생활을 단 하루도 해보지 못한. 그러니까요. 그 군인 양복도 잘 못 입어 사실은. 평생 군복만 입어가지고. 네. 그런 사람을 어제까지 육군총장, 오늘은 국방장관으로 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문민 통제에 반하는 조치고 그렇게 되는 즉시 그 합참과 국방부의 이제 그 육군 530 라인들이 주류 그룹이 되면서 여타의 어떤 집단지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네. 이런 상황으로 급격히 나가고 있다는 건 우려할 만한 일이다. 네. 그게 이미 연평도 사건에서 드러난 거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한 번 나왔다. 네. 네. 예, 뭐 그 뒤에 문제되는 내용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미래의 비전이 제대로 반영된 성명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이게 진영 논리와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과거 정부 때나 나올 법한 이런 내용들이 그냥 주구장창 담겨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쭉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는데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질 못합니다. 네. 그 아무래도 청와대 서훈 안보실장의 역할을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서훈 안보실장이 있고 그리고 그 1차장이자 안보실 사무처장이 국방부 차관 출신인 서주석 네. 박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분인데 근데 어떻게 이런 형태로 인선을 하고 또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지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 아니 뭔가 제대로 좀 문민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건지 저는 이게 좀 의구심스럽게 생각해요. 서실장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고 보니 둘 다 서시네. 그러니까요. 안보실장 1차장이 둘 다 서시네요. 그런데 그 또 한 명의 차장이 있잖아요. 2차장. 예. 그 김현종. 김현종. 사장. 예. 이 사람은 군보다 더한 강경파라고. 네. 지금 핵잠수함 들여오자, 경항모 들여오자, 네. 뭐 이러면서 미사일도 이제 고체 연료 미사일, 그 사실 실효성도 없는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어떤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국방부보다 더 강경하신 분이 김현종 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도 어떤 북한 문제를 갖고 의견이 통일됐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각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가운데서 북한과의 최근에 협상이 교착 상태로 들어가니까 네. 한반도의 비둘기파들이 좀 위축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는 동안에 이제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어떤 앞으로 대규모 무기 도입을 예고하는 한미 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가 또 성주의 사드 포대를 어떤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앞으로 운영한다는 이건 뭐 네. 사실상 영구 배치로 전환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런 하나씩 부분들이 뽑으면, 그러니까 지금 사드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런 표현,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개혁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안정적인 주둔, 지금은 임시 배치 상태인데 네.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려면 이게 정식 배치로 넘어가야 네, 된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고 음. 그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했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좀 이게 지금 뭐 이게 북핵 때문에 배치됐다고 하는데 그거와 무관하게 좀 영구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아니, 해석을 그러니까 가능해요. 이 부분은 미국은 영구 배치로 네. 이제는 그 임시 배치가 아니라 상설 배치로 이미 전환하기로 한 건데 네. 우리 정부가 그런 영구적인 배치, 상설 배치라는 표현만 빼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사드에 대해 뭐라고 변명을 했습니까?
임시 배치라는 거고 그렇죠. 예. 우리 사드의 전자판 중국을 관찰할 수 없다는 거고 네. 이런 이유를 댔고 또 성주의 사드 포대에 실제 가보면 중국 방면은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네. 그래서 저 베이징 쪽은 못 본다 이거예요. 네, 네. 근데 직선으로 보면 또 북만주요. 그렇죠. 거기가 심양군구, 그 이제 심양 집단군, 둥펑 21. 둥펑 21. 둥펑 거기 21 백두산 핵심이잖아요. 옆에 있어. 네, 그 대련 쪽에.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또 볼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저기 그 중국을 관측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북한의 백두산 인근에 북한도 미사일 기지가 많다고. 네. 그러면 그 인근에 중국 미사일 기지나 뭐 북한 미사일 기지나 내가 보기엔 그게 그건데. 네. 어? 왜냐면 미사일은 레이더는 국적을 따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 뭐 성주 전파가 레이더가, 예. 쭉 발사돼서 엑스밴드 레이더 그 극초단파 전파가 가다가 야 압록강 넘는다 여기서 우리 그만 가자 요랄까? 예. 요래냐고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걸 통제하는 부분하고 정치적인 해결 로드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좀 우려되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기 한중 관계가 많이 복원이 됐다고는 합니다. 네. 지금 양국 국방 차관 회담도 열리고 전략 대화가 재개됐잖아요. 한중 간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많이 복원이 됐다고. 그러나 성숙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여전히 사드 문제예요. 사드 문제 여전히 사드 남아있고, 예. 문제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고 네. 그러면서 더 깊이 있는 동반자 관계로 심화가 되질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거의 영향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요 표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꼭 뭐 중국 눈치 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 이것은 애시당초 국민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네, 겁니다. 네. 이건 박근혜 정부조차도 사드를 배치할 때 뭐라 그랬냐면 임시 배치고 미국 MD와 무관하고 중국 감시용이 아니라는 걸 얘기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네. 예. 그건 문재인 대통령 그 기조를 그대로 가져온 것뿐이에요. 네. 그다음에 내가 배치한 건 아니지 않냐. 그 전임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내 입장이다. 그러면서 중국을 이렇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달랜 거 아니야? 네. 지금까지? 네.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래 한국이 그렇다면은 일단은 관계는 트자. 그러나 이건 미해결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사드 네. 문제는 이렇게 중국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성숙된 관계로 못 가는 거라 성숙된 그러니까 관계로. 중국은 전반적인 게 뭐 사드가 철수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현상 유지 정도, 그러니까 임시 배치 상태로 현상 유지되는 정도, 이런 어떤 상황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종합적으로 그쪽과 접촉을 해보면. 뭐 그냥 근데, 참겠다지 뭐. 예. 근데 이게 마음에는 안 들지만. 지금 일반 환경 영향 평가 계속 실시되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원래는 지금쯤이면 대체로 마무리가 될 시점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또 이럴 땐 문재인 코로나가 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예, 좋은 점도 예. 문재인 정부 계속 좀 이걸 갖다 좀 시간 끌려고 했던 부분도 좀 있고, 근데 언젠가 끝나겠죠. 예? 이게 아마 내년 초쯤에는 아마 끝나게 될 텐데 그럼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의 분위기는 대놓고 중국을 때리잖아요. 대놓고 중국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그 미국 국방부 고위 관료가 중거리 미사일의 배치 필요성을 아시아 동맹국의 중거리 미사일의 배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중국을 바로 거명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뭐 북한 핑계 대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로 중국을 거명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그 뭐 이거 복잡한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 성주에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넓히는 방법은 넓히고 이거를 이지스함을 비롯한 다른 미사일 방어 체제 시스템과 연동시키는 방식은 소프트웨어 몇 개만 바꾸면 돼요. 예, 소프트웨어 몇 개만 바꾸면 이게 이제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그럴 가능성들과 관련해서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은 첫 번째 재검토하겠다. 근데 임시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임시 배치라고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은 민주적 절차성과 이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이 돼서 사드가 불필요한 이런 상황이 됐으면 사드를 철수시키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몇 가지 약속을 하면서 동시에 현상 유지, 즉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렇죠. 한미의 삼각동맹을 추구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사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 이런 몇 가지 약속을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이 지금 이 구조에 들어감으로써
적어도 두 가지 문제, 즉 미국 MD의 편입 문제와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 MD 문제 이런 것들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는 여지들이 그러니까 있어서 그런 굉장히 우려가 되는 흐름이 것 같아요. 있는데 네. 그나마 표현을 이 정도로 순화시킨 게 아닌가.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없다고 이제 국방부가 주장할 내용은 포대 안정적 주둔이라 그러는데 거기가 뭐 건축 허가도 안 나고 또 왜 그 사드 포대는 그 민감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으로 그 그렇죠. 예. 저 포대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산이 울퉁불퉁하잖아요. 네. 골프장이니까. 그러니까 알루미늄 패드를 깔아가지고 수평을 맞춰놨는데 이런 걸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좀 그렇죠. 예. 뭐 이런 거라든가 뭐 화장실도 늘리고 식당도 좀 늘리고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성주 소성리 주민들이 그렇게 먹고 있고 인간 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 물자 정도 반입은 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네, 네. 그뭐 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원래 뭐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밥도 못 먹는다는데 네. 뭐 헬기로 밥을 수송한다는데 그런데 그런 그냥 육로로 해라. 네, 네. 그리고 뭐 화장실이나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문제 삼겠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연구 배치를 위한 그 시설 공사 네, 네. 요걸 막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사실 안정적 주둔이라는 것은 우리 저기 뭐야 전방에 가봐 우리 병사들도 콘센트 막사 쓰고 있고 그리고 한 끼 3,000원짜리 밥 먹어가면서 골짜기에서 아주 어렵게 네. 최근에 에어컨이라도 달아줘서 다행이지 그래 아주 그 어려운 생활도 우리 군도 다 하고 있어요. 네. 여기다 뭐 호화기질 질 거요 어떡할게요 그래가 거기다가 네. 그러니까 큰 시설 공사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다고 보는 것이지 사람이 먹고 입고 자는데 필요한 걸 누가 막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굳이 이거를 한 거는 뭐냐면 단순한 요렇게 조금 수위를 낮추자고 표현상 하기로 한 것 같고 실제로는 그 장기 주둔 영구 주둔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요구한 게 실상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이게 우리가 그 미중 간의 사드 갈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렀는지를 어떻게 보면 그거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또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눈에 띈 이번에 SCM 공동성명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미국 측에서 이제 그 보안 전력,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 전력이 있고 네. 유사시에서 미국의 증원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증원 전력, 그걸 이제 보안 전력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뭐 특별한 조건 없이 이걸 제공을 갖다가 공약하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소요 능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보안 능력에 네. 우선적으로 여기서 또 이제 이 수식어가 재밌습니다.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몇 번을 읽어봐도 네. 이게 뭘 지칭하는 건지 굉장히 뭔가 노골적인 지칭을 안 하고 빠져나가기 예, 예. 위한 레토릭 예. 이게 아주 굉장히 그 기교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사실은 예를 들면은 최근에 국방부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은 그 미국 무기가 제때 계약 기간에 안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으로는 F-35입니다. 네. 그리고 연내 다 들어오는 걸로는 됐지만은 록히드나 보잉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장이 마비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런 거를 앞으로 한국에 우선적으로 차질 없이 무기를 공급할 테니 한국이 이런 게 계약이 이행이 안 되면은 추징금 물렸냐 지체상금 물렸냐 국회에서 뭐 오만 시비가 다 벌어지고 뭐 별의별 게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마라. 네.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국의 획득 체계는 이해하지만 이런 것들 하면서 미국도 빨리 무기를 줄 테니 한국도 불필요한 어떤 그 페널티 부과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양쪽의 어떤 희망 사항과 그런데 나 국회 가서 완전히 그러면은 저 목나라가 장관이 이랬을 거 아니에요. 돈은 냈는데 무기가 안 들어왔으면 나 국회 가서 완전히 모가지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는데 한국의 획득에 대한 이해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 무기의 차질 없는 수급과 원활한 어떤 그 거래가 차질 없이 되고 보안 전력이란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한국군이 대부분 무기를 사서 전력을 증강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조금씩 도와주겠다. 네, 네. 이런 뭐, 어떤 그러니까 뭐 이른바 이제 확장 억제로 불리는 확장 억제, 해구산, 뭐 미사일 방어 체제, 그다음에 한국의 좀 그 보유량이 미미한 뭐 재래시 전력, 또 이제 C4I 체계의 일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결국 이제 이 내용이 주목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욱 장관은 한반도 방위에 필요한 한국군의 적절한 방위 능력을 획득할 대한민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쪽에선 쉽게 말씀드리면 전작권 가져가고 싶으면 우리 무기 더 사라. 더 사라. 국방비 늘려서 더 사라. 저 한국 자체 능력을 하고 부족한 건 저 미국 무기 사고. 예. 이 얘기인데 뭐 간단한 거예요. 이건 2007년부터 내려오던 논리입니다. 그 전자권을 전환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국군이 미군과 대등한 능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건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국방비를 대거 늘려가지고 우선 가능한 능력은 확보를 하고. 네. 그게 확보가 좀 중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전자권 전환 기간 중에도 확보하기 어려운 능력은 브리징 케이퍼빌리티. 그러니까 네, 가격. 연계 전력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한시적으로 미국이 제공해 준다. 그러나 그마저도 언젠가 한국 스스로 구축해야 될 것이다. 네. 단지 시간적인 어떤 그 한계 때문에 미국이 이제 제공해 주는 한시적 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한국이 뭐 항공모함을 가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뭐 스텔스 전투기를 대대적으로 가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국이 제공하는 전략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브리징 케이퍼빌리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한국이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달성이 되면은 그마저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네. 또 눈에 띄는 대목이 이 구절이에요. 네. 전작권이 미래 연합사. 그러니까 이제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 연합사의 명칭이 미래 연합사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조건을 충분히 충족할 때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국민 공약과 위배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조건에 의한 전자권 전환을 인정하면서도 임기 내 전환을 네네.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해 왔고 또 노력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구대로라면은 임기 내 전환은 이제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조건에 의한 전환에 계속 충실하겠다고 하는 거는 다음 정권 가서도 전환이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정권 돼서도 조건의 역설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말대로 전자권 가져가고 싶으면 우리 무기 많이 사라 이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사왔단 말이에요. 네, 특히 네. 현 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또 그게 이제 무기 구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북한이 더 빨라. 무기 네. 개발 속도가 더 그러니까 빨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F-35 도입되기 시작하니까 북한이 이른바 단거리 4종 세트를 선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한국이 뭐 저건 도대체 패트리어트도 못 맞고 사드로도 못 막으니까 뭘로 막을래? 그래갖고 뭐 패트리어트 개량형을 들어온다, 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개발 속도를 빨리 하겠다. 그래갖고 국방 중기 계획에 나온 내용이 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 능력을 한 3배 가량으로 늘리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열병식에서 또 쫙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거 다 바꿀 수 있어? 그 대구경 방사포가 나왔어요. 예. 쭉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건 저 암호 MD 전력으로도 못 막아요. 예. 낮게 그러니까 날아오거든. 우리가 계속 엄청난 이 혈세를 들어가면서 무기를 갖다가 도입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재에 멈춰 있으면 그러면 따라잡는 거죠. 예, 그 뭐 독자적인 대북 억제 능력이 확보가 되는 거지만 북한도 나름대로 자기들 안보 논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무기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네. 그럼 또 쫓아가야 돼요. 그럼 도대체 조건들이 완전히 충족되는 시기는 언제 오는 건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존재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미국의 탓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조건에 대한 전자권 전환을 얘기한 건 한국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예, 박근혜 정부 때. 한국 정부예요. 그 전에는 그 노무현 정부 때는 2012년 4월 시기에 의한 네. 접근법이었죠. 예. 그걸 이명박 정부가 연기하면서 2015년 15일, 예. 아니 2015년 12월 음. 이렇게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왜 자꾸 우리가 시기에 구애받아야 돼? 연연하냐. 우리가 조건을 충족시킬 때 전환하자, 어, 전적권을 환수하겠다라고 어. 미국한테 얘기해서 미국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음. 그때부터 이제 이게 완전히 꽃놀이피가 된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혀 충족될 수 없는 세 가지 조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 네. 아니, 사실 핵미사일의 대응 능력이라는 건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핵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뭔 대응 능력이요? 핵미사일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예방이에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쐈을 때 대응 능력. 참나 그런 게 세상에 있냐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그 연합 방위 능력에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는 능력. 네. 요거는 뭐 어쩌면은 뭐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는 거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네. 그리고 아니라 그러면 또 그만이에요. 세 번째가 영내의 전자권 전환에 유리한 지역의 안보 환경. 한반도와 영내의 안보 환경. 네. 그럼 뭐 미중 관계 더 나빠지고 있는데 지금 뭐 홍콩 사태, 대만 사태 뭐 나빠지고 있는데 뭐 지역에서 좋아질 게 뭐 있냐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충족될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그 조건이 제시된 것이고 이거 충족돼야 전자권 전환을 가져온다. 그리고 미국은 아니 박근혜 정부 때 니네가 그렇게 하자 그랬잖아. 그렇죠. 네. 우리 럼스펠드 때 빨리 가져가라 그랬어. 네. 그 합의된 걸 니네가 뒤집었잖아. 그래고 우리는 합의된 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저기 꼭 뭐 미국이 주장했다기보다도 한때는 이게 한국 정부 주장이었고, 네, 그 저기 어처구니가 없어요. 과거에 합의된 거에서 아무런 해법도 못 내고 그냥 동화 반복을 한 거예요. 네. 누구 얘기라고 할 것도 없이. 네. 그러니까 뭐 말씀이 나와서 제가 그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명박 정부 때 전자권을 연기했던 결정적인 이유를 천안함 침몰에서 천안함 침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외교 전문을 갖다 쭉 보면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전자권 연기를 타진한 시점은 2010년 2월 중순부터입니다. 천안함 침몰은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했잖아요. 그거보다 한 50일 정도 빠를 때부터 미국의 전자권 전환을 갖다 타진을 하는데 그 연기를 타진하는데 근데 미국에서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전 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제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하기로 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왜 이러지? 그래서 이 일을 보니까 자기들 남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거였죠. 이게 행정수도 이전 문제 가지고 친이계하고 친박계가 막 갈등이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친이 친박을 비롯한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젠다가 필요하다. 그래서 찾은 게 전자권 전환 연기다. 이게 미국 대사관의 분석이었어요. 이게 전형적인 정치 논리 때문에 그때 연계했던 거고. 또 박근혜 정부 때도 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이런 능력을 갖다 막 강화하고 뭐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비핵화 그 뭐 종언을 선언하고 막 이러니까 또 미국의 요청에서 이제 이걸 또 연기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연기를 타진한 시점은 2013년 5월 말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주로 한반도 정세가 안 좋았을 때는 2, 3, 4월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직전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국방부 업무 보고를 보면은 전자권 환수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돼 있었죠.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또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 전자권 공약이었고. 전환이에요. 예. 그럼 도대체 왜 갑자기 한반도 정세는 안정화되고 있었고, 근데 갑자기 왜 또 박근혜 정부 쪽에서 미국한테 제안을 해갖고 그건 더군다나 조건까지 붙여갖고 그런 얼토당도 안 되는 그 김관진 장관 작품입니다. 그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던 거고, 네. 김관진 장관은 이제 MB 때부터 네. 국방장관을 하고 그 박근혜 정부 와서는 안보실장으로 네. 됐는데 MB 정부 때 전자권 전환 연기의 조건에 의한 전환 논리를 개발한 게 김관진 네. 장관이에요. 네. 그분이 박근혜 정부의 안보실장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국정원장이 남재준, 그 육사 라인의 가장 최고참 선배, 그 남재준 당시 원장은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자권 재연기는 내 소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 대놓고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새삼 그 떠오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쌓였던 이 적폐, 이 문제 때문에
더군다나 또 문재인 정부는 이걸 좀 계승할 게 아니라 좀 바꿔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걸 그대로 계승하고 갑니다. 그죠? 예. 그러면 아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미국한테 그런 조건이 아니라 시기로 과거에도 투자를 했으니까 시기로 바꿔야 된다라고 제안을 해서 뭔가 좀 상황 변화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못한 거죠. 그러면서 전자권 전환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임기 내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만은 그걸 관리하는 논리는 박근혜 정부 논리에 그 편승을 하니 이게 이제 실상의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은 결국은 안 되는 접근을 했던 것이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전자권 전환 얘기는 다음 정부 때 꺼내지도 못할 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꺼내지도 못해. 꺼내지도 조건이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갔는데 이번에 이제 한미 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게 재확인되는데 그것도 역시 국방부의 집단 사고입니다. 그 지금 국방부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변화를 조금 돌파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가 않고 퇴행한 거예요. 과거에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차질 없는 전자권 전환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엔 그것이 반대로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완전히 뒤집혔어요. 충분히 충족해야 된다라고.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조건을 충족도 아니고 충분이라고 하는 또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항복 선언이죠. 근데 거의 뭐 이게 우리 군수내부 특히 육군 쪽에서 이렇게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체질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건가? 그 이유 관련해서 전자권이 전환되면 우리나라 장성수가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한 50개 정도. 이건 전자권 여부와 관계없이 줄어드는 계획입니다. 근데 국방개혁 안에. 국방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그죠? 장성수가 뭐 정확한 수치는 그때도 뭐 공개가 안 될 것 같은데 60명이 그때 나온 수치예요. 한 60명 60명 줄이는 걸로 돼 있고 이명박 정부 때 전자권 전환을 한수를 연기하면서 그 숫자가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그렇죠. 거의 유지되는. 그러니까 육군 수뇌부가 전자권 전환을 반대하는 본질적인 논리 가운데 하나는 이게 별자리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이런 폭넓게 느낌인 것 얘기하네. 그거는 이제 작게 보면 그런 거고 전자권이 전환돼서 우리가 명실공히 한반도에 그 시더라 그럽니다. 이 전구 전쟁 전역 또 전구 작전 이런 것들을 주도하게 되면 3군이 균형 있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육군 위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방의 70%가 육군입니다. 국방비로 하면은 절반이 육군이고 나머지를 해공군이 나눴어요. 근데 해공군 무기는 비싸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을 나눠 쓴다는 건 육군은 마구마구 사들이고 해군은 찔끔찔끔 사들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해공군의 예산이 더 많이 가야 돼.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육군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군구조가 불합리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공평하게 해야 되거든요. 균형 있게 가고 유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국방 개혁을 또 잘 저항하는 게 육군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해공군은 미국에 의존하고 우리는 육군 위주로 군대를 운영해 가자 이런 현 체제. 이런 체제 예산도 많이 나오고 가장 별자리도 확보하고 편하고 좋고 달콤하죠. 그거를 좀 바꿔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한 30년 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인선이나 정책을 봤을 땐 조금 좋아지는 기류가 있다가 더 퇴행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 다시 도로 박근혜로 간 겁니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런 식의 성명은 나온 적이 없었어요. 최근에 올수록.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보수 정권으로 되돌아간 이런 어떤 그 성명이 사실상 나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그 한반도의 교착 상태라는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이해는 가지만은 그러나 여태까지 해온 말과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성명이 나온 거죠. 그렇죠. 이것이 특히 더군다나 지금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종전선언. 그러니까 정말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내용 없는 종전선언은 사실상 하나만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전을 선언했는데 한미연합훈련은 계속하고 대규모의 군부진강 계속되고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두고 우리는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얘기했지만 북한은 있으나 마나한 이런 그 평가가 양극화된도 이제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는 종전선언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처럼 막 보이는데, 근데 이번에 SCM 공동성명을 보면은 한미연합훈련은 계속 지속하기로 확인을 하고 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군비 증강을 하겠다는 내용도 좀 담기게 되고 전자권 전환은 또 하염없이 좀 미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엇박자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이런 문제의식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적인 정책 라인이 그걸 갖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요 네. 한미 국방 당국이 정권을 초월한 집단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아무리 문민 통제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직업군으로서 이렇게 오랜 동안 유지된 전통이 있고 그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솔직히 이해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군인이라면 마땅히 훈련을 해야 된다. 이 얘기도 난 이해합니다. 네. 군대가 있고 연합훈련이 필요하다? 이해합니다. 왜냐? 한미연합 지휘 체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매년 시스템을 한번 굴려봐야 이게 네. 제대로 돌아가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얼마나 복잡합니까? 전시와 다르고 평시가 다르고 또 연합사 내에도 보면은 연합사령관이 직접 지휘하는 부대 배송만 받은 부대 예컨대 미7공군 그 지휘권이 없어요. 그렇죠. 주한미군 또 인도 사령관. 태평양 사령부에 있는 거죠. 또 인도 일본에 가 있는 또 유엔사 후방기지. 후방기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누가 책임자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훈련을 해서 절차를 숙달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훈련은 필요해요. 그리고 한번 그런 그 장교들을 새로 부임하기 때문에 숙달도 해봐야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 시나리오 훈련 같은 경우는 어느 때라도 해도 돼. 그건 그냥 앉아 컴퓨터로도 다 되는 거예요. 상황만 주어지고. 근데 굳이 이런 것들 일상적인 군대 수준을 넘어가지고 자꾸 뭔 연합훈련 이런 것들 하는데 어떤 거 자꾸 중국 들어라 북한 들어라 이런 식으로 발표할 만한 사안도 아닌 겁니다. 네. 이런 문제들은 그럼 군대가 존재하는 한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는 거니까. 다만 그러한 필요조차도 양국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제를 받아가면서 하는 거지 지들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뭐 부모가 가진 돈 없는데 나 축구 하겠다, 나 바이올린 하겠다 그래가지고 강남에 제일 좋은 학원 가가지고 돈 팡팡 쓰면 되는 게야? 부모 주머니 사정도 생각하고 부모 입장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이란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조율되는 건데 연합 그 훈련 뭐 전자권 이런 중요한 의제가 들어가는 SCM이라면 청와대 사전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주신 부분 거기 안보실장하고 다 협의하고 나와야 되는 네. 거예요 이게.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 작년 여름 상황 이렇게 보면 그 판문점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이번에 진짜 그 연합훈련 안 할게 약속했잖아요. 예, 예. 근데 7월 그 하순에 당시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그 청와대에 가서 정영 안보실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까?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한 게 하자. 하자는 쪽으로 이제 합의를 하고 존 볼턴이 이제 백악관 가서 그걸 트럼프한테 보고를 합니다. 조인트 까일 각오를 하고 이거 어찌됐든 대통령이 약속한 걸 안보실장끼리 뒤집은 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 트럼프의 반응이 그래? 알았어. 대신 방위 분담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김정은한테 말 한마디 이렇게 던져놓고 온통 관심사는 이제 방위 분담금을 쏠렸다는 장면을 갖다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그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방 정책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공약 비스무리한 걸 했죠. 하나는 우리가 지금 다뤘던 전자권 전환을 임기 내에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임기 내에 사실상 최초로 문민 국방장관을 기용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둘 다 안 지켜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네. 예, 우리 국방 공약이 이렇게 많이 후퇴하고 사실은 우리가 그 품격 높은 나라, 원칙이 살아 있는 나라, 또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중견 국가를 우리가 꿈꿨던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다 필요한 프로그램들이었어요. 네. 전자권 전환 같은 거는
다 그러는 거고 우리가 뭔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주도해 보자.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프라이드를 심어드리고 또 저기 자부심 넘치는 이런 중견 국가를 한번 돼보자고 꿈을 꿨고 그걸로 국민들에게 다 약속까지 다 돼 있던 사안들이 네. 요즘 와가지고 왜 이렇게 매갈이 없이 다 흐물흐물 어디로 사라지고 증발돼 버렸느냐. 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이번 성명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라가 현실이 어려운 것인가, 네. 이렇게 우리가 일관성이 부족한 것인가 하는 데에서는 슬픈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지 이거. 네. 아직 뭐 그 한 1년 반 정도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만 적어도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어려운 그 조건과 환경도 있습니다만 군에 대한 문민 통제 그리고 문민 통제를 할 때 그 문민 선출된 문민 권력은 안보와 국방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정책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평화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수고해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